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새로 이제 시작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제, 그제도 좀 소개 받으셨나요? 어제, 그제? 공법하고 중개사법 시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라 간단하게 좀 들으셨나요? 그 들으신 거를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시간 배분을 잘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네, 1차와 2차를 어떻게 배분하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네?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자, 이 공부라는 게 어떤 것이든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 보고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격상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모르면 못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거의 학문을 하듯이 해야 그런 이제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년에 수석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자격증하고는 거리가 멀고 학문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수업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가지가 80%만 공부하라는 거예요. 학습의 80%, 이 분량, 교재 분량의 80%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다 싶으시면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손자병법에 36개가 뭐예요? 주랭랑이죠. 그 36개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중에 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원래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위험해지지 않는 거죠. 저쪽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내가 위험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꼭 반드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자, 그런 식으로 학습에서는 80%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이것도 패스하고 저것도 패스하고 막 50% 이상이 패스하다 보면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패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입니다. 이걸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고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대학교를 나왔다 해도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나 고졸로서 이제 공부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대졸이 아니에요. 전공한 사람만 대졸인 거죠. 그러니까 전공한 사람은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직장생활 한 경험상 이렇게 직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야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새로이 전공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80%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싶으시면 패스하고 지나가시고 다시 이제 5, 6월 달에 또 다시 이론 과정을 또 합니다. 물론 이제 1, 2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조금은 시간이 촉박하겠죠. 좀 바쁩니다. 1, 2월 달부터 하신 분들에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은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이제 따라오시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던 습관이 없는 사람이 공부를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계획표를 세우더라도요. 처음에 이제 공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 내가 4시간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4시간 동안 공부해야지. 이렇게 계획표를 짜면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도 안 돼서 그날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하루에 30분이라도 앉아있자, 일주일간. 그렇게 이제 일주일간이라도 30분이라도 매일 앉아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거나 또는 1시간을 앉아서 공부한다거나 이렇게 좀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원도 이렇게 보면 이제 남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원래는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을 먹고
여기서 남아서 공부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비정상이었어요. 남아서 공부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비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를 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공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하시던 분들, 한 10년 전 공부하시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그 학원에서 남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적은 걸 보면 사람들이 더 똑똑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시험은 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응시하는 사람들 자체의 수준이 높아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그런 지금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남아서 공부도 좀 하시고요. 하시더라도 항상 모르는 건 패스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건 패스하고 표시를 해야죠. 표시를 해놨다가 기회 될 때마다 그걸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질문은 얼마든지 환영하니까 질문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기출문제를 이제 강조하면 이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것이 기출문제를 지금 당장 풀란 뜻이 아니에요. 풀란 뜻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보고 이러한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꼭 대학교에서 왜 오픈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책을 보고 시험 치는 거. 그러니까 그 질문을 보고 당장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그 질문이 본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거죠. 그 질문을 보고 본문에서 찾아서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방법의 장점은 우리 교재에 뭐 한 지난 10년간 모든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년치 문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몇 년치라도 자주 출제됐던 것은 자주 보게 되고요. 어쩌다 한번 출제된 것은 그렇게 자주 보지 않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출문제에는 출제가 됐는데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아예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기출문제를 많이 분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3월, 4월, 5월 가면 이제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는데 제가 출제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문제 속에 어쩌다가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전에서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던 문제가 실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학교 수능시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포함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못 풀어도 우리는 전혀 관계없어요. 대학교는 상대평가로 해서 등수대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맞아야 대학을 갈 수 있지만 우리는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몰라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그 모의고사에 출제할 때 그 의도가 그냥 적당한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쩌다 출제하는 그런 문제를 포함시키는데 근데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거는 내버려 두고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하면서 그걸 딥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엉뚱한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 문제가 실전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도 정년도에 출제됐던 어떤 이상한 문제 있죠. 전년도에 출제됐던 이상한 문제가 그 다음 연도에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에서도 중요도가 강약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그렇지 않은 유형이다를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이게 예외적인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구나. 모의고사가 실전의 출제 경향과는 좀 달리 출제되거나 이걸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출문제를 많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야 이거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수업 시간에 들은 걸로 이거 해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딴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공부가 너무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릴 거는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늘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예외적인 문제를 버려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 사람은 늘
이 반복을 해야만 그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예, 이 사람의 뇌세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애 하나 낳을수록 이제 점점 기억력이 감퇴되고 둘 낳으면 더 감퇴되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죠. 그럼 남자는 어떡하라고요? 애도 안 낳는데 남자도 점점 이렇게 향상적인 기억력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거죠. 뭐 많이 주워 듣고 하면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지 능력, 새로운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노화되는 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나이 70, 80이 돼서도 20대와 똑같은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슈퍼 에이저라고 합니다. 이런 슈퍼 에이저가 있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망한 후에 그 사람들의 뇌를 연구를 했대요. 뇌를 연구했더니 그 신경과 신경을 연결한 그 무슨 저게 그래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시냅스요? 그게 다른 사람보다 두껍대요. 다른 사람보다. 그게 두꺼운 사람들은 그게 슈퍼 에이저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뇌를 열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일단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게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반복이 결국 치매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계속 이 뇌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반복을 통해서 이 학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 미리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반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복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십시오. 미리 온 사람도 별 차이가 없잖아요. 벌써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학습 방법조차 까먹었어요. 이게 수업 시간에도 복습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반복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미리 시험을 보겠다. 수업이 끝나고 50분 수업이 끝나고 시험을 보겠다라고 얘기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면 누가 시험을 더 잘 받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얘기를 미리 들은 그룹이 시험을 더 잘 받겠죠. 그 얘기는 수업 시간 내내 뭘 생각한 거예요. 계속 시험을 볼 거라는 생각에 수업하는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한 거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시험을 더 잘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도 반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험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매 시간 끝나면 요거 테스트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습이라는 게 완전히 긴장이 풀려서요. 늘어진 상태에서는 학습이 안 됩니다.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과하면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늘어진 상태에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편안한 휴식하는 마음으로는 그런 자세로는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을 갖고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학습 효과가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50분 수업이 끝나면 5분 동안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이번 시간에 뭘 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러고 나서 수업 마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세 가지. 자,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차와 2차를 비중을 나눴을 때는 제가 강의하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 하고요. 민법이 중요합니다. 이게 한 전체 100% 1, 2차를 100%로 봤을 때 민법과 개론이 거의 한 70% 이상. 공법, 민계공 하면 거의 90%예요. 민계공 세 과목이 90%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70% 이상 가까이 이게 민법과 개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법이 한 20%에서 조금 더 되고 나머지 공시법, 중개사법, 세법 이 과목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 어느 정도 1차 과목이 안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민계공 하는 게 수능에서는 국영수와 같아요. 그만큼
이 세 과목은 짧은 시간 내에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민계공을 튼튼히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전 과목을 함께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민계공은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손을 놓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2차를 같이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민계공의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2차 과목을 짧은 시간 내에 끌어올리는 겁니다. 보통 중개사법이 점수를 많이 따는 과목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점수가 80점 가까이 나오는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야 돼요. 이건 따로 복습을 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민계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공법은 대부분의 경우 꽈락 면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은 50점 나오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과 중개사법을 이렇게 평균해서 60점 이상 올리고 나머지를 이제 60점 목표로 해서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민법과 결혼 중에서는 이제 결혼이 조금 더 쉬운 편이고요. 공법이 좀 더 어려운 편입니다. 민법이 어려운 편입니다. 민법 결혼 중에서는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제가 강의하는 결혼을 저한테 대놓고 개 같은 이론이라 그래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대부분 시험을 치면 실전에서 시험을 치면은 결혼이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민법보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실전에서는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강의하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 오늘은 이제 총론의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론의 수요 공급 앞부분까지는 들어갑니다. 총론의 내용은 부동산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 그 다음에 부동산 속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 주제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요 공급의 앞부분의 개념 정도요. 개념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부동산 개념이에요. 부동산 개념. 제가 이제 여기 적어 드리는 거는 그날 수업할 내용들을 미리 이제 적어 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도가 높고 낮은 거를 표시를 해 드립니다. 여기 이제 부동산 개념과 분류는 중요도가 높아요. 여기서 출제되면 다 맞춰야 돼요. 근데 부동산 특성은 이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분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기가 좀 벅찹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지금까지는 이게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종류만 했고요. 그 내용을 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걸 이제 오늘 설명은 드리는데 좀 어렵게 느끼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더 어렵게 느끼실 거고요. 이미 들으셨던 분들도 조금은 이제 어렵게 느끼실 건데 요거는 따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손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같이 할 때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하고 같이 할 때만.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5, 6월 달 되면은 또 풀이를 하거든요. 문제풀이 할 때 그때 같이 하고 지금 오늘 요거 할 때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충분히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만 따로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 위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속성은 10분의 0이거든요. 10분의 0이라는 얘기는 10년간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도가 낮습니다. 중요도가 낮은 것들은 일단은 패스하는 게 상책이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10분의 0인 것을 설명드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는 출제가 될 때도 됐다라는 느낌이 올 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출제가 되는 주제인데 지난 10년간 너무 출제가 안 된 거죠. 너무 출제가 안 되면 또 한 번쯤은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의 강약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요도의 강약을 표시를 하시고요. 자, 먼저 이제 부동산 개념이요. 자, 이게 이제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부동산 하면 그냥 토지하고 건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 개발을 하거나 부동산 뭐 거래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살펴보거든요. 법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여러 학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뭐냐라는 것을 물을 때도 법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법적 개념이 있고요. 법적 개념을 다른 말로 이제 제도적 개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제도적 개념. 그리고 경제적 개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는 거죠. 또 기술적 개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요. 기술적 개념을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법적 개념 하면은 법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법에 부동산이 뭐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많은 법들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 민법이에요. 민법은 역사가 2000년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 민법이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민법에 부동산이 뭐다라는 걸 정해놨단 말이죠. 우리 민법에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정해놨어요. 토지와 건물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착물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근데 그거를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 민법에는 협의의 부동산이란 말이 없습니다. 민법에는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학자들이 분류를 하기를 협의의 부동산이다 라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있고요. 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는 광의 부동산도 있다는 얘기죠. 광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포함해야 되겠죠. 이걸 그대로 포함하고요.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바로 준부동산 그래요. 다른 말로 이제 의제부동산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민법상 부동산이 아닙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물건을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준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돼요. 이건 따로 한 꼭지 한 꼭지 따로 떼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틀을 먼저 아는 거죠. 틀을. 이게 부동산 개념을 볼 때는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모든 측면으로 살펴보는데 그 중에 법적인 측면은 다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어지고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정착물이 뭔지에 대해서 따로 떼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해야 되는데 준부동산에 대해서 따로 떼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법적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개념, 이것은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상품. 자, 이런 상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책도 상품, 다 상품이죠. 근데 그런 상품은 인간이 만든 것들이죠. 물론 건물도 인간이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도 뭐에 포함시켜서 상품이라고 이렇게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근데 그 상품은 상품이라도 다른 상품을 만들 때 투입되는 것을 생산 요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이 다른 상품을 만들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농민이 농지를 사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건설업체에서 택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생산해서 분양을 하거나 이럴 때는 토지가 생산 요소가 되죠. 근데 제가 차고를 짓는다, 정원을 만든다 하기 위해서 땅을 살 때는 그때는 소비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은 상품이라도 어떤 성격과 어떤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생산 요소 또는 생산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성격도 있고 어떤 성격도 있어요. 이런 성격도 있거든요. 이런 성격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또는 자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자산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표현들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는 더 이상의 깊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밑에 기술적 개념의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런 단어들을 섞어놓고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경제적 개념에 속하는 개념이냐, 기술적 개념에 속하는 개념이냐, 이거 구별만 하면 되니까 여기는 내용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내용이 있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정착물이 뭔지, 그다음에 준부동산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정착물이 뭔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겠죠. 정착돼 있다. 근데 이제 땅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물건이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 있죠.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그 자리가 죽을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임자가 나타나서 우리 집 마당에 심어주세요 하면은 그 집 마당에 심어져야 그 자리가 죽을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정착물이 아니다라가 되는 거죠. 우선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가시계 수목이라 그래요. 가시계 수목. 임시로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계 수목 이런 것들은 정착이다 아니다. 정착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계 수목 말고 판잣집이라든가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들은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뭐라고 보는 거예요? 동산이라고. 동산. 지금 우리는 부동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예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인데 정착물이면 부동산이란 얘기예요, 동산이란 얘기예요? 정착물이란 얘기는 부동산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아닌 것들을 일단 조심을 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학의 대상이 되려면 여기 이제 토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토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토지에 이거는 잠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항구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이 이제 나와야죠.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 정착물이죠. 자, 그러니까 건물이 정착물의 대표적이긴 한데 건물만 정착물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산에 이 자라는 나무들이나 뭐 가로수, 이제 도로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수목, 이걸 수목이라 그래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고 있는 상태의 나무를 수목하는데 이런 수목도 다 뭐란 얘기예요? 정착물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나무 옮겨 심는 거 봤는데 주택도 어디 보니까 주택을 이동시킨다는 거 봤는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제 공부하기가 이제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외적인 현상이죠.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100년 전에 지은 그 서울에 벨기에 대사관이 있어요. 100년 넘었어요. 100년 넘었는데 이 옛날 대한제국 당시에 벨기에 대사관이 원래는 남산 밑에 있어요. 남산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사당동 그 사당 사거리 근처에 가 있어요. 그 대사관을 뜯어다가 옮겨 놓은 거죠.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옮겨 놓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예외적인 현상이죠. 그런 거 보고 이동 가능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땅에 붙어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무는 어때요? 대부분의 나무는 그 자리가 죽을 자리란 말이죠. 옮겨 심는 거는 이제 일부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수목하면 뭐예요? 가시계 수목 아니고 그냥 수목하면은 정착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정착물인 것이 아니라 수목도 정착물이고 교량, 담장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봐야 돼요? 정착물이란 얘기예요. 정착물이란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부동산이다란 얘기예요. 지금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착물이면 뭐다? 부동산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담장도 부동산, 가로수, 수목도 부동산 다 부동산이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이 정착물을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착물을 구분을 해요. 지금 땅에 붙어 있는 거를 독립정착물이라는 거 하고요.
종속정착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그렇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거를 따로 구분을 하지 않아요. 토지와 건물을 그냥 하나의 공간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을 하는데, 독립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에요. 자,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의를 해야 돼요. 정착물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죠. 근데 여기 독립이라는 얘기는 토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토지에는 붙어 있는데 법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의 독립이에요. 땅에는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종속정착물은 뭘까요?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 땅에 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얘는 토지하고 함께 넘어가 버리거나 이런다는 의미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토지 주인과 달라질 수 없는 거고, 얘는 토지 주인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대표적인 게 건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은 따로 등기부가 있죠. 얘는 따로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질 수가 있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지 건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그냥 토지 건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까지는 학문적으로는 독립정착물에 몇 가지를 더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요. 몇 가지를 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그럽니다. 명인방법. 자, 요 단어가 이제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뭔 단어인가 싶죠. 명자가 분명하다, 밝을 명자예요. 분명하게 인식한다 이런 의미예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 수목. 또 수목이 또 등장했죠. 자, 이 수목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나무. 여기에 이제 명인 방법을 갖췄다는 얘기는 명찰을 달아도 되고요. 이거 누구 겁니다 이렇게. 또는 여러 그루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새끼줄을 둘러서 팻말을 박아도 되고요. 나무 껍질을 까서 이름을 써넣어도 되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무슨 동사무소의 허락을 받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만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독립정착물이 돼요. 그 소리는 그 땅 주인과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농작물이 더 있어요. 농작물.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안 갖추어도 돼요. 농작물은. 자, 여러분들 이거 농작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밭대기 생각하시면 돼요. 밭대기. 밭대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밭대기 할 때 그 수확기가 거의 다 될 무렵에 수확을 해서 파는 거예요? 수확을 하지 않은 채로 파는 거예요? 수확을 하지 않은 채로 땅에 붙어 있는 채로 파는 거죠. 그럼 땅에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정착이죠. 땅에 붙어 있으니까 정착. 맞나요? 땅에 붙어 있으니까 정착이고, 자, 그럼 밭대기로 해서 넘겨버리면 땅 주인과 농작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럼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이 되는 거죠. 이 농작물은 생육기간이 1년 이내에 짧은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해살에 이거는 식물, 나무 같은 거. 나무, 수목은 아니죠. 수목은 이제 농작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농작물, 그러니까 농작물이 어떤 예들이 있어요. 뭐 상추, 고추, 양파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땅에 붙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농작물. 그건 뭐라고요? 독립정착물. 그럼 앞으로 상추 심어 놓은 거 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건물하고 같은 급의 독립정착물이에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부동산이라 불러야 돼요. 상추 볼 때마다, 양파 볼 때마다, 고추 볼 때마다 저거 뭐라고요? 부동산이에요. 법적으로는 부동산이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인정이 되는가 하면은 그 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권원에 의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권원. 이런 단어가 어렵죠. 사실 이런 단어 어려우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원천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의 원천 하면은
땅 주인한테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를 하든가 아니면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권리의 원천을 권원이라고 그래요. 권원. 권원에 의하여 경작한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은 경우에조차도 판례상으로는 민법 판례상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예요. 경작자. 땅 주인 말고 남의 땅에 무단으로 그렇게 했는 경우에도 경작자 소유니까 뭐예요? 독립 정착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원에 의하든 권원에 의하지 않든 이제 판례상으로는 다 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독립 정착물로 인정이 된다고요. 농작물은. 그러니까 농작물은 따로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립 정착물. 뭐라고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양파 뭐라고요? 부동산. 상추, 부동산. 고추, 부동산. 벼, 부동산이에요. 예, 다 부동산입니다. 자, 요거 밭대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립해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임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임목. 자, 임목은 산에 자라는 나무들 있죠. 이 나무들을 측량을 해. 측량. 이렇게 측량을 하면 이제 도면이 나오겠죠. 측량 도면. 그 첨부 서류를 하고 준비를 해서 등기소에 가요. 그럼 등기소에 가서 이걸 등기를 합니다. 뭐만 등기하는 거예요? 그 측량한 그 범위 안에 있는 나무들만 등기를 해요. 그럼 요거만 따로 뭐가 만들어져요? 등기부가 만들어지겠죠. 이러면은 얘는 토지와는 별도로 또 지금 표시가 됐잖아요. 얘는 토지와는 별도로 따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도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것들 요 네 가지 말고도 이제 민법상으로는 명인 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뭐 이런 것도 포함할 거예요. 아마 민법에서는 더 들어가는데 결혼에서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민법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이런 네 가지가 아니면은 이제 전부 다 종속정착물이에요. 그래서 수목 그냥 수목하면 어때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그냥 수목이면 그냥 종속정착물이에요. 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지금 얘기는 지금 부동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제 동산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수목은 운명이 얄궂죠. 가시계 수목하면 동산이고요. 여기 명인 방법 갖춘 수목하면 독립정착물로 부동산이고, 그냥 수목하면은 종속정착물로 부동산이고, 대부분은 부동산이죠. 수목은 대부분은 부동산이에요. 그다음에 교량, 담장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속정착물로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어디까지 왔어요? 정착물까지 온 거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 이제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 끝난 거예요. 정착물은 어떻게 나눠진다?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나눠진다. 독립정착물은 다시 네 가지. 이거 기억해야 돼요. 독립정착물의 네 가지. 건물, 명인방법 갖춘 수목, 임목, 그리고 농작물, 임목. 이 네 가지. 자, 그렇게 해서 독립정착물 네 가지 기억하고 나머지는 종속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닌 것은 동산이다. 가시계 수목이라든가 판잣집, 공중전화박스 이런 것들은 동산이에요. 동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준부동산.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제 이 부동산 개념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준부동산이 뭐냐?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니다? 민법상 부동산이 아닌 거죠. 자, 얘네들은 기타 법이 있어요. 기타 법. 얘는 기타 법이 있어요. 여러 법들이 있어요. 그 여러 법들에서, 그러니까 법적 개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민법상 부동산을 어떻게 취급하는데 그러냐? 얘네들은 공시방법이 등기라고 해요. 등기. 자, 이 공시방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공시라는 단어 있죠. 공시. 드러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누군지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또는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또는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 혹시 조시는 거 아니죠? 오늘 제가 이제 좀 신경을 덜 썼죠. 자주 신경을 써드려야 되는데 설마 오늘 첫날부터 조시진 않겠죠? 좀 익숙해져야 그것도 좀 졸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 마음으로 왔으니까 처음엔 졸지 않고 이렇게 수업을 잘 듣습니다. 근데 몸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졸기 시작합니다. 이게 몸이 익숙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타성에 젖는다 그러죠. 타성에 젖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울 것이 없으니까 일어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고 노는 거죠. 오기는 오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새로운 생각으로. 자, 아무튼 자, 이 공시 방법은 그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 거냐. 근데 부동산은 말이에요. 부동산은 이게 누구 건지를 뭐를 보고 알아야 돼요? 등기부. 이게 누구 거다라는 것을 등기부 보고 하는 거죠. 근데 동산은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이죠.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등기부 보고 해도 거기 늘 그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런 동산은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죠.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그래요. 점유 상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상태, 볼펜, 필통 이런 걸 갖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저거 누구 거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인데 동산은 뭐라고요? 점유란 말이에요. 점유. 자, 그런데 준부동산인 것들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공시방법이 등기나 등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제가 오늘 타고 온 자동차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잖아요. 자동차는 동산이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를 제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키도 갖고 있고 세차도 맡기고 기름도 넣고 이게 제가 자동차를 뭐 하고 있는 상태? 점유하고 있는 상태. 동산이고 점유하고 있죠. 동산이고 점유하고 있으면 그게 제 걸까요? 그거는 뭘 떼봐야 돼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봐야 돼요. 그거 제 와이프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팔 테니까 저한테 돈을 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확인해보고 사야 돼요. 등록 원부를 보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동산이면서도 불구하고 등기나 등록을 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치고 돌아가실 때 차 탈 때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준부동산 타고 간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조금 정신 나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보면 대부분 정신세계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대신 공부는 잘해요. 이런 수업을 들으면 바로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볼 때마다 준부동산.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선박, 항공기 이런 것도 다 각각의 법이 있어요. 또 건설기계.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도 있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이 공장재단은 이 공장에 속한 토지, 건물, 기계도 있죠, 기계. 그런 재산의 묶음이에요, 재산의 묶음. 그 재산의 묶음을 목록을 작성해서 또 첨부 서류 들고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로 가서 또 등기를 해요. 그럼 공장에 속한 토지, 건물, 기계류들이 전체가 몇 개의 물건인 것처럼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돈을 대출받을 일이 많죠. 토지는 토지대로 담보로 정하고 대출받고, 건물은 건물대로 담보로 정하고 대출받고, 기계가 있잖아요. 동산이잖아요. 또 이거는 동산은 동산대로 무슨 양도담보니면은 이렇게 또 대출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불편하거든요. 이게 각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목록을 작성을 해서 전체를 몇 개로 취급해서 한 개로 취급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으면 훨씬 더 편리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 광업재단. 얘네들은 다 등기하게 돼 있어요. 등기. 그래서 이제 대출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어업권도 있어요. 어업권. 수산업법상 어업권도 등록하게 돼 있어요. 무형의 권리죠. 어업권은 공유수면에서 뭐 채취하거나 양식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그런 권리도 등록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준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 임목을 여기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 임목 여기 있죠? 자, 임목을 여기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기타 법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각각의 법이. 얘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 여기는 수산업법. 다 이렇게 관련 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 관련 법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준부동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거 등기부 있죠? 땅에 붙어 있죠? 요 등기부 있죠? 땅에 붙어 있죠? 그런 점에서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독립정착물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구분해도 관계는 없어요. 됐습니까? 자, 지금 방금 뭐 했어요? 준부동산 했죠? 그러니까 준부동산까지 하면 뭐가 끝난 거예요? 법적 개념이 끝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념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적 개념은 주로 이제 권리 측면을 봐요. 권리 측면. 이거는 주로 권리 측면을 보고요. 요거는 주로 가격, 가치 이런 관점에서 봐요. 그러니까 얘는 좀 추상주의 무형의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 기술적인 측면을 이제 유형 측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형 측면과 무형 측면 모두 다를 보는 거를 복합 개념이라 그래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 그래서 이걸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은 이제 종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을 볼 때 종합적으로 다 살펴본다 이렇게요. 이 법경기를 3대 측면이라 그래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이 3대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 복합 부동산이란 단어하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복합 부동산이란 단어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자, 문제를 좀 볼까요? 자, 이런 내용이 부동산 개념이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 볼 때는 교재에서는 3쪽에 뭐 1쪽에 있는 2쪽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3쪽에 있는 정착물 해서 정착물은 독립정착물 동그라미 2번과 넘어가시면 이제 종속정착물 이렇게 동그라미 3번 있죠. 부속물 또는 종속정착물 하고 있죠. 4페이지에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고요. 독립정착물에 몇 가지 기억하시라고요? 독립정착물에 4가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건물, 그 다음에 명민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나무 한 그루만 해도 되고요. 여러 그루를 해도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춘 거는. 다음에 농작물 이런 것들은 독립정착물이고 그 박스 밑에 임목에 관한 법률상 하고 있죠. 박스 밑에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도 독립정착물이라고 볼 수 있죠. 됐나요? 자, 넘어가셔서 부속물, 종속정착물은 수목, 교량, 터널, 담장 이런 것들은 부속물, 종속정착물이 되는 거고요. 그 참고 박스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참고 박스는 중요도가 낮고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영국, 미국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일단은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광해부동산에서 광해부동산이란 협의부동산의 준부동산을 포함한 것을 말하는 거죠. 괄호 2번에 보시면 준부동산은 그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 수가 없죠. 그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나 재화관리 입장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광해부동산에 포함시키고요. 다음에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개념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타면서 준부동산 딴다 이런 말 안 하죠. 그래서 이제 학문 연구의 관점에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괄호 3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제2절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서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4, 5 이 단어만 구별하면 되고요. 기술적 개념도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해서
그거는 유형 측면, 무형 측면을 모두 포함해서 3대 측면을 모두 살펴볼 때 복합 개념 부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위에 참고 박스를 보시면 복합 개념 부동산은 그렇게 부동산을 파악할 때 법, 경제, 기술 등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복합 건물은 둘 이상의 기능을 갖는 그런 건물을 복합 건물 이렇게 합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9페이지에.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금 정착물에 대해서 묻고 있죠.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게 뭔가요? 제거해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어요. 건물에 붙어 있는 것 중에 저런 시계, 그렇죠? 저런 시계, 저기 붙어 있는 시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떼도 별 관계 없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동산. 이런 것들은 동산이에요. 근데 세면대, 욕조 이런 건 뭐예요? 붙여놓은 거. 이거는 그런 것들은 부동산이죠. 그런 것들은 부동산. 우리 민법상으로는 그거를 부합이라 그래요. 민법에서는 그걸 부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죠. 수도꼭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부합이라 그래요. 붙여놓은 거. 이런 것들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런 거는 부동산이죠. 떼서 문제가 생겨버리죠. 이사를 갔는데 창이란 창은 다 떨어지고 없고, 이런 문제 있는 거죠. 그런 건 쉽게 뗄 수 있다 해도 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합이라고 봐야 돼. 부합. 부합해서 그런 건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다. 근데 떼도 별 기능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동산. 이렇게. 자, 이거는 정착물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정착물은 땅에 붙어 있는 거죠. 땅에 붙어 있는 거니까 1번은 별로 중요한 지문은 아니에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보세요.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가 뭐가 있나요? 산에 자생적으로 자란 나무 있죠. 산에 자생적으로 자란 나무는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예요. 자, 이거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아니에요? 정착물이죠.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년생 식물이 뭐예요? 다년생 식물의 대표적인 게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착물이 되는데 정착물이 아니다 해서 2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의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저기 본체 있죠, 본체. 본체와 창고 이런 거 있죠. 본체와 변소, 시골집에 가면은 본체가 있고 변소 있고 이렇게 옛날 집. 변소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자, 이게 본체가 주물, 변소 또는 창고 이런 것들은 종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물도 그렇게 주물, 종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다음에 4번은 정착물은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된 물건이다. 맞죠? 또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앞에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독립정착물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거는 종속정착물을 말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그 해설이 좀 이상하게 들어가 있죠. 이게 편집 과정에서 이상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원고를 분명히 이렇게 안 줬는데 이렇게 편집이 됐어요. 아무튼 해설은 삭제하시고요. 정답 지문은 맞아요. 정답은 2번이 맞는데 해설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종업표를 드리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은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자,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했죠. 그 소리는 독립된 것을 골라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와 독립된 게 뭐가 있어요? 건물, 그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자, 이 뒤에 임목이죠. 토지와 독립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국어가 뭐예요? 국어. 도랑이에요, 도랑. 국어를 도랑이라 합니다. 도랑. 한자가 어렵죠. 한자가 어려워서 순화, 한글로 순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어를
도랑으로 아마 바꿀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바뀔지는 몰라요. 아직은 국어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데, 도랑. 이거는 구축물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구축물 해서 이런 것들은 독립정착물이 아닌 거죠. 여기 없잖아요.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여기 있죠. 다음에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권원에 의하든 권원에 의하지 않든 그는 경작자 소유라 그랬죠. 그래서 농작물은 독립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3번, 4번은 이와 관련되는 거예요. 3번, 4번은 경제적 개념 기술 중에 이게 섞어놓고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은, 물론 이제 네 문제밖에 없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은 다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 개념이에요. 자, 이제 좀 쉬고 이제 부동산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